시장이 이렇게 출렁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사실 증시가 이렇게 변동성을 키울 만한 요인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원인을 찾는다고 하면 저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7월달 금리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파장이 지금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증시가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폭락했던 하루, 그게 바로 어제였죠. 그런데 궁금합니다. 그 큰 나라 천조국이 분기에 2%씩 성장을 하는데 경기 침체가 올까요? 우리나라는 매월 수출 기록이 최대치를 경신하는데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게 맞나요? 자산 시장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전략 어떻게 세우면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을지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개장하자마자 6% 넘게 빠지니까 무섭더라고요. 물론 3%대 하락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내가 3% 빠졌다고 좋아할 땐가? 오늘 아침에 내내 고민했습니다. 연구위원님이 지금 증시 이 업계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9년이요. 19년 동안 이런 장세를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셨어요? 19년 동안? 제가 처음 봤다는 얘기는 네. 보통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증시가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었지만 위기라는 명확한 트리거가 있으니까. 네. 하지만 뭐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놓고 보면 사실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포인트 정도까지 충분히 떨어지는 걸 본다고 하면 저도 이제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하루가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제 전화 네. 문자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도 심지어 퇴근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분들도 네. 어떻게 오늘 팔아야 돼? 굉장히 질문 많이 받았는데 물론 이럴 때 움직이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글로벌 증시가 아래 공포 앞에 쓰러졌대요. 오늘 다시 오르기는 했는데 그리고 미국장도 오늘 조금은 어제보다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보는데 시장이 이렇게 출렁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사실 증시가 이렇게 변동성을 키울 만한 요인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원인을 찾는다고 하면 저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7월달 금리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파장이 지금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를 시작했던 경제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7월 ISM 지지업 지수가 있었는데 네. 사실 이 지표는 4개월 연속 수축 국면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표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갑작스럽잖아요. 예. 그게 사실 원데이 투데이 나오는 지표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뒤에서 발표된 뭐 고용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만약에 이 지표들이 7월 FMC 이전에 확인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연준은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하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점, 또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미국 경제의 부정적인 면을 복귀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꼽는 게 이른바 일본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하고 일본 돈이 일본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주 거대한 음모론으로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은 엔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미국 빅테크에 투자했던 자금이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가서 일본 가면 빅테크 주가 누가 받침?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론적으로 얘기가 되는 상황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엔화 강세 일본 증시 하락은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이 과거부터 좀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2022년 12월 달에 BOJ는 YCC 상단을 수정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 수순에 돌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3월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이제 6월에는 장기 국채 금리 규모를 좀 줄이는 걸 얘기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사실 이 행보들은 엔화가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던 걸 놓고 본다고 하면 가장 많이 하셨던 얘기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사실 그게 부정적인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한번 해보면 사실 이게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를 놓고 온다고 하면 여전히 3%포인트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다시금 일본으로 들어오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훨씬 더 높잖아요. 그리고 올해 IMF가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걸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2.8 그리고 일본 경제 성장률이 0.5%. 그렇다고 하면 자금이 아직까지는 이동을 할 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엔화 강세, 일본 증시 하락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서야 발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9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까지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어서 당분간은 좀 받아들이는 좀 시점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멀미나는 시장이 반복될 거다 혹은 아니면 현재의 주가 수준이 유지될 거다 어느 쪽의 의견이신 거예요? 미국 증시는 이번 주부터 반등을 도모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걸로 좀 보고 있지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지수대에서 횡보하는 형태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속절없이 무너지긴 했었는데 제가 그 이유를 찾아보면 결국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분기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좀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 둔화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이지 않을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 자금 동향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국내 증시에 투자했던 자금들을 좀 빼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동안 이제 국내 증시가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증시가 올라가니까 후행해서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었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하락한 걸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해당되는 국가의 펀더멘탈을 따라서 증시가 움직이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경험이었습니다. 외국인 가지 마요. 한국에서 나가서 어디로 가요? 한국에서 나가서요. 인도로 가나요? 사실 신흥국 내에서 좀 매력 있는 국가들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인도, 베트남, 멕시코 같은 국가들이 상당히 매력적인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인도로 많이 가기는 하는데 우리가 오늘 궁금했던 걸 하나씩 소거하면서 또 헤쳐나가 볼게요. 그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 중에 빌 그로스 같은 사람들 채권 왕이라고도 하는데 워렌 버핏이 주식 판다는 건 정점의 신호야. 니들이 버핏보다 투자 잘하니? 이렇게 시장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론 이 사람은 채권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시 자금이 채권으로 오면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만 월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게 버핏의 매도가 정점의 신호다. 이거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시점은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버핏이 움직이고 있는 자금 동향들은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자금 성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문득 떠오르는 거는 과거에 버핏 포트폴리오 내에서 일부 주식이 매도됐던 그 시점이 한 해 4분기였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시점은 거의 1년 가까이 정도 됐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버핏의 주식 매도를 두고 미국 증시 흐름이 앞으로는 좀 계속 하락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좀 짚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일단 지금 미국 경제는 미국 증시를 지켜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이 좀 언급되긴 했었지만 2022년 1, 2분기 때 기술적인 경기 침체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로는 미국이 경기 침체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올해 3분기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애틀란타 연운의 GDP 나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연율로 2.6% 정도 예상을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잠깐 제가 들었는데 쌈의 법칙. 네. 사실 중요합니다. 궁금했어요. 하도들 얘기를 하니까. 네, 중요해요. 네. 그리고 분명히 시사하는 부분들은 있고요. 올해 7월 실업률을 감안했을 때 경기 침체를 시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7월 실업률이 이 허리케인에 따른 일부 주들, 그러니까 텍사스 경제 마비에 따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왜곡된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 2분기 미국의 분기별 성장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큰 폭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 미국 경기 침체를
설마 정확하게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차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침체로 접어들었다는 해석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3회 법칙이라는 게 이걸 맞췄다, 경기 침체를 맞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사실 옳지 않고 사후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니 그런 징후가 나타났을 때 경기 침체가 오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석 달간의 그 실업률을 네.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 네. 직전 1년 동안 월간 기준으로 실업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요게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출입문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 그냥 통계 아니에요, 위원님? 통계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 맞춰가지고요. 아, 잘 맞췄어요? 그래서 저 또한 이 쌍의 법칙을 그동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앞으로 미국 경제 침체 신호로 보지 마시고 쌈의 법칙을 좀 확인하시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역시 쌈의 법칙 지금 경기 침체를 시사를 했기 때문에 좀 추이를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결국 7월 실업률이 왜곡 요인으로 인해서 임계치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차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번 달 그리고 앞으로 한 3개월 정도까지는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미국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었다고 해석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허리케인에 따라서 미국의 일시적인 실업이 나타났다는 부분이 네. 미국에서 그 통계를 내는 기관이 우리 그 일자리 다 반영했어. 다만 허리케인에 따라서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줄었을 뿐이야.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뭐 보는 시점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걸 확인할 때 계절적인 요인들을 감안을 해서 반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그 허리케인 베릴 영향을 배제하고 실업률이 7월달 4.3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 쌈의 법칙은 그대로 좀 의미를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허리케인이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 7월 실업률 제하고 이제 8월 이제 실업률을 가지고 이제 쌈의 법칙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도 실업률이 왜 계절성을 보이는 월들이 있잖아요. 네, 예컨대 맞습니다. 2월 같은 경우에는 졸업했는데 취업을 그렇죠. 못했어요. 이력서는 냈는데 떨어졌어요. 이러면 실업자가 확 늘어나고 인구 가계 통계 조사 이런 거 할 때는 실업률이 뚝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단기간에 네. 조사원들을 고용하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계절성으로도 봐야 한다는 건데 이 와중에 이스라엘은 이란하고 또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양쪽에서 으르렁대고 있는 이 중동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이러한 피해 복수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맞대응을 할 여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는 추이인 것 같긴 하는데 저는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격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이 있었는데 타격은 상당히 미비했고 또 양측 모두 의도적으로 좀 자제를 하겠다는 그런 반응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란 역시 피해 복수는 하겠지만 그 이후 중동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가가 중동 정세를 반영해서 일시적으로 튀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이게 연속성을 갖고 계속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모두 종합해서 다음번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치죠. 제레미 시걸 와튼스쿨 교수 같은 사람 대표적으로 증시에서 굉장히 강세론자인데 이 사람은 지금 9월까지 언제 기다려. 긴급회의 소집해서 0.5도 부족하다. 0.75%포인트 확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긴급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연준이 갑작스럽게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9월 FMC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확률을 커지는 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단행되는 첫 시점인데
빅스텝을 밟을 여지는 없어요. 결국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 이제 시장에 좀 가이던스를 던져주는 형태로 스무스하게 좀 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 지금의 일시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해서 50bp, 75bp나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미 7월 달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게 맞았는데 단행하지 않았죠. 제가 보기에는 연준은 지금 많은 실수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파월 연준 의장은 과거 금리 인상을 잘못해서 얻었던 이제 여론의 문매 이걸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잘못해서 재반복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금리를 막상 인하하면 그때가 폭락의 전조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에 비춰볼 때 막상 금리 내리면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금리를 내린 그 시점이 주가 하락의 시발점이었다 이런 주장을 일부에서 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팬데믹 이후의 금리 인하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걸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증시는 하락했던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연준의 금리 인하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미국 경제 여전히 견고한 상황이고 지난주 미국 경기 침체 공포의 시작점이 된 7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7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한 달 만에 또 확장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는 실질 성장률 유지되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초과조 추객이 소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비 절벽이 나타날 여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지출에 대한 기대 충분히 유효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미국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전과 이후의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장이 궁금해하는 건 반도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엔비디아가 어제 데이마켓에서는 98달러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지금은 100불을 회복을 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지고 지금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이고 인텔도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반도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투자 패턴을 유지해도 좋다. 이거 우리 믿어도 될까요? 저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지난해 4분기 때 상승 국면에 진입을 했고 보통 진입을 하게 되면 8개 분기에서 9개 분기 정도는 지속되기 때문에 내년 3분기 그리고 늦어지면 내년 4분기 정도까지는 반도체 상승 국면을 염두에 두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 블랙에를 탑재한 신제품 출시가 좀 늦어진다는 부정적인 뉴스는 있긴 있었지만 결국 한국 업체로 따진다고 하면 삼성전자 그 양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AI 붐은 이례적인 요인은 아니고요.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지속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 하락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엔비디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안한 건 뭐냐면 그 분기에 한 50%씩 성장하다가 니들이 이제 30%밖에 성장 못하는 거야. 그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 바로 이 부분인데 30% 굉장한 숫자죠. 굉장한 숫자고 돈 못 벌어도 주가 오르는 회사도 있는데 사람들의 기대치가 이렇게 높아지면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부정적인 뉴스는 주가 하락의 요인을 촉발하긴 하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다른 업체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 기존 제품 수요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 수요도 계속 유지되면서 신제품에 대한 선구매 수요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실적은 앞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의 주가 하락 불명이 있긴 있었지만
주가 상승 속도 그리고 해당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는 속도를 놓고 본다고 하면 후자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뭐 주가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 정도로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 미국 나스닥 그리고 성장주 매그니피 센트 세븐 종목들의 추세적인 상승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다시금 복원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좀 더 담는 게 좋은 전략이에요. 이게 소위 박앤셀 구간입니까? 아니면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되는 구간입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네.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마음이 아파하실 거예요. 네. 하지만 저는 올해 그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좀 되도록이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좀 사지 못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추가적으로 사시는 입장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눌림목으로 활용하신 네.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들으시면 솔깃할 것 같은데 국내장은 그래서 당분간은 상승 모멘텀이 없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우리가 요 상승 모멘텀을 좀 만날 수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미국 증시 안정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네. 근데 저는 이 시점이 이번 주 7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한 달 만에 확장 국면에 들어간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게 시작점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한국 경제에서 그 답을 얘기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네. 근데 수출은 좋지만 사실 내수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국은행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그게 국내 증시는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결국 내수 부진에 대해서 안일하게 좀 정부가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온다고 하면 증시의 모멘텀이 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